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요. BTS 얘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 발단이 된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하면서도 네. 또 내용은 빈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외관보다는 내실을 좀 중점을 두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관보다 내실.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BTS가 대통령 취임식 공연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약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실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제 들으신 게 그저에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했던 언급입니다. BTS와 관련되어서 지금 공연을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이 BTS의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공연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자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실의 답변에 따르면 네. BTS 소속사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연락이 한 적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또 BTS 소속사도 회사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아직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주선 위원장이 라디오와 인터뷰 이후에 이 BTS 공연과 관련되어서 많은 논란이 일자 이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면서 좀 진화를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분위기가 허주연 변호사님, BTS 공연 같은 거 논의하고 있다 그냥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왜 인수위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소속사도 입장문을 내고 이거 마치 느낌이 막 서둘러 진화하는 느낌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인수위 게시판에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인데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방탄소년단의 방탄조끼 팬클럽 아미가 이 BTS 자신들의 스타를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항의성 글을 무려 1000여 건 정도나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팬들이 인수위 홈페이지에 BTS를 취임식 들러리로 세우지 마라. BTS는 당신들의 선전도구가 아니다. 공연 보고 싶으면 팬들처럼 대기표, 티켓팅, 본인 확인 절차 다 거쳐라 라는 의견을 빗발치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관련해서 오늘 인수위 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수위 조직이 있고 취임준비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박주선 위원장님께서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취임 준비를 하시는 와중에 BTS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아마 그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BTS에 대한 거를 인수위 입장에서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뭐 요청을 했거나 뭐 지난번 하이브 방문과 뭐 연계시켜서 뭐 어떤 일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권상희 평론가님,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인수위는 모르는 일이고요. 이렇게 들려요. 아니, 그러면 이게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하고 인수하고 별개 조직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취임식을 국민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아마도 언급이 됐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난 2일에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죠 하이브를 방문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것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 BTS를 비롯해서 사실 공연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크게 겪었잖아요. 네. 공연계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안철수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거기에 맞춰서 대중예술 조금 더 좋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와 연습실 등을 둘러보고 네. 대중문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제 화면에 나왔었지만 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죠. 취임식에 BTS가 공연 준비 중이냐라고 하니까 이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그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2일에 하이브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5일 라디오 방송에서 박주선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논란이 더욱더 커졌고요. 여기에 이제 아미들이 뿔이 난 거죠. 정치적으로 이 정쟁화시키지 말라 이러면서 논란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취임식에 BTS가 나온다고 해도 또 초청을 뭐 공연 같은 걸 계획한다고 해도 크게 지금 뭐 논란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갑자기 불거지는 이유가 참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일단 그러니까 BTS가 공연하고 안 하고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BTS가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아미들은 뭐 그게 어느 쪽이든 뭐 진보도 무슨 다 떠나서 네. 정치적으로 뭐 BTS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또 BTS 이미지가 그런 부분과 엮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팬들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순수하게 그냥 뭐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 팀을 불러서 취임식에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미나 이런 이제 팬들이 조금 반발을 하니 그 부분에서 네.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는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고 취임식 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위해서라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BTS가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입장에서는 팬들이나 아니면 또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고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뭐 그걸 떠나서 취임식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BTS가 뭐 공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의견을 통일해서 내보내야 이게 혼란이 없어요. 어쨌든 국민들은 취임식 준비위원회든 인수위든 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게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불협화음처럼 보이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유명 가수나 연예인 안 불렀나?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쁜 날이면 자꾸만 그대 모습 떠올라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띠며 그대를 생각해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과거에도 왔네요.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가수들이 왔는데 지금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싸이, 뭐 김장훈 씨, 뭐 등등등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가수들 왔었습니다. 취임식에. 네. 맞습니다. 취임식이 국민이 뽑은 새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야말로 뭐 축제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와서 공연을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사고 또 당대의 유명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중에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요. 누굴까요?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원래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좀 있었잖아요. 마이클 잭슨, 기억나네, 진짜. 왔었어요. 저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와서 네. 공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고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요. 가수 양희은 씨가 초청돼서 이제 민중가요 상록수를 불렀고요. 파페라 가수 임형주 씨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그룹 G.O.D가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가수들이 참석을 했었던 또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이때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왔었는데요. 가수 김장훈 씨, 유나 씨, 더블S 501이 공연을 했었고요. 배우 송윤아 씨가 또 참석해서 축시를 낭독하기도 했고 배우 전도연 씨가 타종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몰을 했었던 싸이 씨가 공연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는 그때 탄핵 정국에서 이제 그렇죠.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져서 저렇게 화려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앞서 그 역대 취임식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꼭 굳이 콕 집으려는 건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보니까 이제 김장훈 씨 옆에
아래 사진 보세요. 김재동 씨가 있네요. 굳이 지금 따져보면 성향상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갈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물론 연예인으로서 참석한 거겠죠. 어쨌든 그게 좀 눈에 띄는데 김효은 평론가님 이게 취임식이 국민적 행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예인들 또 잘 나가는 가수들 부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거. 결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그 당대 국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가수나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싸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라는 기구는 사실 거의 안 드러나는 조직입니다. 인수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는 어쨌든 그 국정을 5년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정부 인계 인수를 하면서 어떤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각 구성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진짜 그날 하루 행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특별히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장이신 이제 박주선 위원장이 워낙 또 정계의 거물이 되다가 어떤 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고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취임식도 그 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그 통일동이 아니라 정부 서울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취임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해프닝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인수위가 굉장히 어떤 그 두 조직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염려도 듭니다. 네. BTS 얘기 나왔던 김에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 이후에 바로 이 보궐선거 성격이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식도 국회 앞마당이 아니라 국회 본청 이른바 로텐더홀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대규모 공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최단비 변호사님 BTS 하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모습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TS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만났던 모습들을 여러 차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첫 번째 만남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BTS가 프랑스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공연 당시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프랑스 순방을 하면서 BTS를 만나서 격려를 한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네. 2020년에도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회에서 BTS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남이 있었고 2021년에는 BTS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특사 임명장을 수여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많이 기억하실 텐데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BTS가 함께 각종 유엔 총회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BTS 덕에 외교가 참 수월하다 또 이러한 이제 인사도 했었고 BTS의 이제 멤버인 RM이 특사는 정말 큰 영광이다 또 이러한 언급도 한 바가 있어서 네. 뭐 예를 들면 취임식에서의 BTS 공연은 없었지만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만남은 있었습니다. 네. 미국 유엔 총회에도 뭐 가갖고 뭐 있죠 청년 연설인가 막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유엔 총회에 BTS가 참석했던 걸 두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뉴욕 일정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무려 4차례 처음부터 끝까지 BTS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외교는 실종되고 BTS만 보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젊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정치 외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다소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저 목소리는 차치하고라도 권상희 평론가님 물론 지금 BTS의 소속사가 무슨 반발한 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팬클럽 아미를 중심으로 뭐 비판 글이 나온다는데 아니
저 때는 괜찮고 지금 이제 취임식에 부르려고 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 이 말 나온 거 가지고 뭐라 해요? 아니 그때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사실 지금 뭐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는 다 자료 화면으로 남잖아요. 일단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BTS가 해외 순방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정부 BTS 인기를 정치 외교쇼로 오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사로 유엔 총회 등장시킨 건 국내외 송출 장면에 BTS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누리꾼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유엔 공연을 쇼라고 지칭했던 국민의힘이 취임식 때 BTS 공연을 진행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물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레이디 가가가 축하 무대를 꾸미기는 했어요. 그래서 BTS가 얼마든지 무대를 꾸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적도 있었고 당시에 또 아미도 여기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인수위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관련해서 외관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둬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BTS를 초청해서 BTS 무대를 꾸미는 건 내실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화려한 외관에 중점을 둔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취임식 때 이 어떤 가수가 어떤 무대를 꾸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취임사로 내실을 기하는 게 이 논란을 조금 제대로 해결짓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 밝힙니다. 그래요. 그냥 이참에 BTS 공연 같은 거 준비하지 마세요. 뭐 꼭 BTS 불러야 취임입니까? 다른 그냥 가수 또 가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의미 있는 분 부르세요. 뭐 BTS 불러서 취임 그거 하려고 합니까?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인수위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무슨 결정을 내렸다는 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제 북악산 남측면, 그러니까 청와대 뒤쪽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에 북악산 북쪽면이 먼저 개방이 됐다가 1년 6개월 만에 이번 남측면까지 개방이 되면서 북악산 거의 전 지역이 지금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는데 야, 저렇게 넓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저 지역이 오랫동안 군사용 순찰로로 사용되다가 시민 탐방로로 바뀌었는데 면적이요. 무려 110만 제곱미터 가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의도 공원의 한 4.7배 정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탐방로의 길이는 한 5.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 군사용 순찰로로 사용이 되면서 개방이 안 됐었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68년도에 김신조 사건이라고 북한 무장공비 침투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기습당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침투 경로로 북한산이 사용된 데 이어서 도주로로 그래서 여기서 총격전을 벌였던 장소로 이용됐던 곳이 또 북한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이 안 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인왕산과 북한산을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방을 했고요. 어제 결정으로 마침내 인왕산과 북한산이 거의 모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네. 김신조 사건 때 그때 아마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 한 명만 살아남는 뭐 목회자로 활동한다 뭐 그런 말도 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상희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이 결정 북악산을 전면 개방했는데 이 결정 시기를 놓고 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상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방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시기, 이 추진 시기와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상당히 논란을 빚었었잖아요. 국무회의 의결을 불과 하루 앞둔 날 전해지면서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북악산을 전면 개방한다고 홍보한다는 것을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애초에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봤던 예비비가 6일 임시국무회의로 수년된 것을 두고도 북악산 개방을 마무리한 뒤에 청와대 개방을 시작하려 한 것이 아니냐 일각의 추측도 제기되고 있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진작에 개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잖아요. 202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역시 타당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 설이 난무하는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엊그저께 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연기했던 것이고요. 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의 북악산 개방은 무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방으로 인해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서 인왕산, 부암동, 북악산 북측면, 한양도성 성곽, 북악산 남측면, 삼청동 그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등산하기 좋은 시절이 왔으니까 시민들께서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쉽게 말하면 오비이락격이지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냐면 두 가지. 청와대도 개방하고 북한산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건데 청와대는 못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뭐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결국 반대가 있었고 검토하다가 결국 이게 어렵겠다 판단해서 청와대는 국민께 못 돌려드리지만 네. 북악산은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걸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보고요. 네. 2017년대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그리고 2018년 인왕산을 개방을 했고요. 2019년대 저도 이제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죠. 저도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방이 뭐 특별히 윤석열 당선인의 무슨 청와대 개방과 연계지어 생각하는 건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악산 그 탐방로 개방하고 청와대 개방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연관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북악산 일단 그 탐방로가 개방이 됐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청와대도 개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청와대도 보시고 북악산도 돌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문제가 무슨 뭐 서로가 이익이 있고 서로가 뭐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보지 않고 두 분이 약속했던 걸 잘 지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 북악산이 이제 어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고 그 전인 하루 전인 화요일 날에 이 같이 산행을 다녀왔어요. 그 장면 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백두대간 가운데 이게 청와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청와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코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죠. 대통령이랑 매일 다니면서 여기 계단 설치하고 아이들의 높이에서 애들 혹시 떨어질까 봐 항상 주의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계단길이 너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애정을 갖고 이제 하는 길이죠. 좋은 의도, 좋은 뜻으로 나선 기념 산행이었잖아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논란을 부른 대목도 있었대요. 그 장면도 한번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연골설하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초석들은 최근의 것이고요. 그 68년 1.21 사태 때 그때부터 제한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때 이 초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오랜 절터가 남아 있던 것을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절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그 김신조 그 사건으로 중단된 그리고 이 부자재가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으로는 이게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전문 발굴 조사를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저 장면에서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
내외가 지금 산행 도중에 숨차서 그냥 허걱대는 것만 보이는데 뭐가 논란된다는 거죠? 일단 논란이 된 장면은 대통령 내외가 앉아있는 그 장소 때문입니다. 지금 저거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내외가 깔고 앉아있는 돌이 있죠. 네. 저것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 북악산의 남측 탐방로를 산행 중에 네. 이제 문화재청장이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 앉아있는 곳이 바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초석을 깔고 앉아있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된 거예요. 이 논란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공개한 주체가 바로 청와대가 직접 저 사진을 또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을 청와대가 배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언급들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불교중앙박물관장인 탄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굉장히 참담했다. 그리고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전통 문화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비난의 화살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문화재청장이에요. 아까 문화재청장이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문화재청장이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인 성공스님은 문재인 대통령 내에는 몰랐을 수 있다. 근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라면서 이 비난의 화살이 또 문화재청장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문화재청장이 직접 가이드 즉 설명을 했잖아요. 김효은 평론가님, 이거 이런 비난과 이런 불교계의 이 참담한 마음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나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좋은 의미에서 그 북악산 남측 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준 건데 하필이면 이제 초석이 앉는 바람에 이 어떤 그 취지가 좀 퇴색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그럼 이제 문화재청장이 해명을 한 거죠. 뭐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뭐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명으로 끝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청와대 개방을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게 거기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 또한 국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화재청이 정말 이런 조사 발굴에 정말 세심하게, 특히 불교계와 협력을 해서 잘 해야 되고요. 다만 저기 불교계도 많이 이게 사실 불교 불자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말 함부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뭐 교황이나 이런 분들 또 천주교 쪽은 많이 좀 접촉하면서 불교계에 좀 서운함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특히 작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어떤 그 문화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이런 발언으로 좀 감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계기로 서로 좀 소통을 하고, 다만 이게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까지 갈 사안은 아닌 거고요. 네. 앞으로 뭐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잘 좀 협의를 해서 네. 이거를 좀 소중하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화재청이 다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조계종 최대 이 법회 행사에 참석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갈등도, 해묵은 갈등도 풀어보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런 논란으로 다시 그것조차 퇴색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유의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인수위 브리핑 때요. 평소에는 잘 나오기 힘든 좀 생경한 질문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이 뭐 인지하고 계시는지 입장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당선인께서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를 통한 정부 조직, 직제 개편, 그리고 아주 국민 앞에 모실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살펴보실 여력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사실요. 바로 전임 인수위 대변인인 김은혜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현진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변인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나와서 막 조간들 훑어보고 방송국 다 훑어본다고 다 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이든 뭐든 간에 잘 또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허주연 변호사님 이 질문이 왜 나온 겁니까? 저게요, 이제 가세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작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이제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 2013년경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사준모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성접대를 받은 게 일종의 뇌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알선수재 혐의로 특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1월 7일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냐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작년에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관련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7억 원의 대가를 받고 각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 인멸을 고사를 한 거다라는 새로운 또 의혹을 가세연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강용석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까지 언론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기 SNS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사재판에 자기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허위사실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를 또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늘 이준석 대표를 늘 겨냥해왔고 사실 둘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선언도 했습니다. 어떤 선언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원하면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겠습니다. 뭐 입당이 안 될 법률적이거나 당원 당규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입당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당 원서는 냈고요. 접수는 확인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난 4일이었어요. 오늘 이제 7일이니까 한 사흘 전에 했던 건데 경기도지사 출마를 지금 선언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월 24일 날 삼성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대구 달성 갔을 때 했던 그 발언 그 내용을 갖고 왔네요. 그때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자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자의적 해석인가요? 그렇죠, 자의적 해석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를 꼭 집어서 뭐 이런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정치적 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게 강윤석 변호사를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강윤석 변호사를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은
본인 입장이 유리하게 일단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저걸 또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저 구입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준 것도 이런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았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들어요. 물론 그것도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인의 정치적 어떤 활동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게 본인의 자신의 자유 선택이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확인도 안 되는데 그걸 끌어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때 오늘 아침에 당시에 얘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입당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어느 당이 입당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당 적이 없었는가? 이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에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제명을 받으면서 아나운서 협회로부터 또 모욕과 관련된 고발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낙선이 됐고요. 그런데 그럼 왜 지금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는가? 이 4월 4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을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복당 신청이라고는 했지만 강용석 의원은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복당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서울시당에서만 복당 승인을 받는다고 복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서울시당에서 복당을 승인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한 뜻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오늘 7일에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어요.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겠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자세한 결과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최고위 의결로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권상희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줄곧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뭐 공격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버젓이 있는 국민의힘의 복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뭐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강성 지지자들을 믿고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당 신청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대표 저격수라고 볼 수 있죠. 이준석 대표 저격수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내 분란이 이루어질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이미지예요. 이미지만을 놓고 본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연예인들 관련해서 의혹 제기들을 했는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과를 했나요? 당사자한테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면 본인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당규가 있네요. 국민의힘 당규 7조를 보니까
공과 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아마 요거 두 번째 게 제일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 입장은 나왔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먼저 이 자신의 SNS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제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복당이 아니라 입당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한나라당이었을 때에는 벌써 12년 전이었고 그때는 한나라당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를 했었던 것이고 그 파란색을 상징하고 있는 당에서 일을 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빨간색 점퍼를 입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 달라진 당에서 입당을 신청하는 것인데 저땐 파란색 맞네요, 진짜. 그렇죠. 왜 복당으로서 이것을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복당에 대해서 거부가 된 이 결정에 원인을 앞서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효원 평론가님 조금은 엉뚱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최진범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그 사저를 구입하는데 25억이 이제 들었잖아요. 세금 3억까지 합하면 28억. 그 25억 사저를 마련하는데 가로 세로 연구소가 쉽게 말하면 다 됐어요. 25억 보세요. 김세희 대표가 21억, 강용석 소장이 3억, 그리고 주식회사 가로 세로 연구원이 1억. 25억을 다 됐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자기가 자의적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이룰 수 있는 인재들 얘기하는데 자기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 취임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성사될까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이러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강용석 그 변호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요란했지 않습니까? 그 이해 좀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좀 잊고 있었는데 또 매우 지금 어떤 국민의힘의 태풍의 눈처럼 등장을 했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뜻을 잇겠다. 그래서 그를 잇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나가겠다. 약간 놀랍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렇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이었나? 친박? 핵심이었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무슨 개인적인 이런 어떤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강용석 변호사나 유영아 변호사나 두 분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바라는 뜻인가? 일단 이게 의문이고요. 이 두 사람이 결국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까 이제 배현진 대변인도 답을 이게 이제 다른 경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건이긴 했지만 이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문제 제기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윤석열 대변인이나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 국민의힘이라는 공당과 연계시키는 것들은 철저히 차단할 것 같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번 찾아뵙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최재문 교수님, 이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 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어요. 뭐 본인은 국민의힘 복당 절차가 순조롭게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최고위 회의 의결로 불허가 됐어요. 혹시 그러면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악재가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상으로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보수 진영의 표가 나눠지게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가지고 보수표가 완전히 뭉쳐야 사실은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물론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인터뷰만 보면 네. 뭐 출마 안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인터뷰 내용은 이래요. 최고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지만 입당이 안 됐으니 야권 분열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로 나타나면 안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전제를 달았잖아요. 야권 분열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로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예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나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소위 저 분석 자체를 본인 나름대로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조건을 단 게 저는 이상해요. 주변에서 나가는 게 더 그렇죠. 뭐 당선이 도움 된다더라, 뭐 맞아요. 이길 수 있다더라 이런 그렇죠. 거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서 이제 안 나가겠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으니 나는 포기하고 보수의 뭐 성공을 위해서 돕겠다 이랬으면 깨끗할 텐데 조건을 달고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본인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세연에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 약간 좀 그 우적 성향을 보이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여론을 전체 여론인 양 이렇게 인용해서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도 본인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세연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도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 이렇게 나를 지지한 분들이 많이 있고 보수가 이번에 좀 바뀌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앞으로의 강용석 변호사의 행보에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았죠. 한 달 뭐 한 반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자치단체 이것도 아닌데 이곳의 선거가 가장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딥니까? 바로 성남시입니다. 정말 전국급 격전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이자 이재명계 7인의 소속이죠.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 출마 차출론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동시에 또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진원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요. 성남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성남시를 장악하면은 대장동 관련 자료나 증언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 지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성남 탈환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성남시 지방 권력을 탈환을 하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불씨가 재점화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남 탈환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 전 의원, 또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 또 굿바이 이재명 써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 저자 장영하 변호사, 또 이기인 성남시의원 6명이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격전을 펼치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요. 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박빙의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가능한 게요. 성남시 표심이 의외로 또 민주당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상행 고문이 대선에서요. 성남시에서 30만 8,047표를 얻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은 30만 7,972표로 비록 0.01% 차이 굉장한 신승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게 구도심이었던 어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지켰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심 분당구 표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승리한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상인 고문의 7인의 구성원이자 또 지역 재선 의원인 김병욱 의원이 기초단체장 차출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출마를 좀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왜냐하면 이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 민심에 혹시라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출마를 지금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남시가 간단치 않은 도시네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번 대선 때 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받은 표를 근거로 보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엊그제 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있죠. 지역구가 경기도 성남 분당 을이에요.
분당갑.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성남 분당을이에요. 만약에 성남시장 나가겠다고 의원직 버리면 최단비 변호사님, 성남 분당갑을 국회의원 둘 다 비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성남에서의 보궐선거가 이어질 텐데 이 보궐선거에는 누가 나올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 이 분당구 을에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이 성남 분당구 을이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병욱 의원이 지금 성남시장을 나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비면 그러면 여기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보궐선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왜 여기에 대해서 보궐선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지금 8월에 당권을 도전해야 되는데 이 당권 도전을 위해서는 당 내에서 좀 더 이 입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지금 상임고문이 하지만 원외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당권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실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김병호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가면 그 비는 곳에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집이 순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 있는 이 성남 분당구 을의 보궐선거로 나가서 이 원외 내로 들어오면서 8월 당권에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일찍 이재명 6월 조기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건 다분히 정치 공학적이잖아요. 빈자리에 이재명 상임고문 빈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 다진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인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 잘 해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낭패를 불러올 것이다. 출마를 할지 말지 고민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민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효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아마 의원님께서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그 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아마 보통 이제 아까 조홍천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 졌을 때는 잠시 좀 물러나서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선거 진 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더 어떤 그 역량이랄까 실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쌓아서 다시 국민 앞에 나오는 게 통상적인 그런 우리 정치인들의 예였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제 0.73%라는 아주 박빙의 승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재명 지사의 역량이 활용이 돼야 된다. 특히 지방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이런 등판론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다만 이상민 의원께서는 할 수 있는 말을 하셨는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대선 패배 장본인 그다음에 조급증을 갖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어떤 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세력화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어떤 대선 패배 이후에 뭔가 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으로 들려서 아마 조금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좀 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이경 대변인이 뭐 그런 표현을 했네요. 이상민 의원을 또 저격했어요.
그렇다면 이상민 의원께서도 정치 그만하고 자중하시라. 와, 센 발언했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왜 뭐 했나? 그간의 방송과 발언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인 줄 알았다. 와, 대박 사건입니다. 이렇게 또 저격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갑론을박 분위기예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오히려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만약 될 경우에는 분당에 지금 갑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뭐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는 일타 강사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와, 저격용 투수를 한 명 출발 대기시키고 있다. 만약 이재명 고문이 나온다? 누굴까요, 최단민 변호사님 진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오면 우리는 오히려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투수가 한 명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무래도 대장동과 관련된 그러한 좀 이재명 그 상임고문에게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을 땐 약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투수 한 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원희룡 현재 이제 기획위원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내 경선을 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파헤치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 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에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았지만 본인은 총리로 가지 않겠다. 윤당선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역할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떠한 거물급 이제 후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에 맞는 대선 주자급의 후보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을 언급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는 딱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먼저 행동이 있어야겠죠. 이재명 고문 정말 출마를 채비를 할지요. 그때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또 이 비난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뭐 김동연 전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가 높다는 것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이 세다는 이유는 김동연 전 대표 만약에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녹록치 않은 상대라는 걸 안민석 의원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정말 비난 수위가 셉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죠. 국정농단 그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했다고 하면서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는 팩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이 개입됐다면서 본인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2건이 있고 또 국정농단 진실을 밝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저한테 숱하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인사죠. 청와대 김기춘 실장으로 받았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데 그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발언을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김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저격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MB 정부 때도 일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정통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수위 높은 발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선거 열기가 치열해질수록 이 발언 수위는 더욱더 세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런 저격 발언을 접한 김동연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 관련 발언을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 식구들인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 실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또 MB 때에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사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뭐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뭐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라서 뭐 제가 품 넓게 다 받아들이고 네. 또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이어 보면은 앞으로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이 흥미진진을 넘어서 난타전 가능성도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이 물론 알겠어요. 본인이 경기지사 출마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부역자 이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이제 같은 당에 들어와서 합당하고 나면 같이 경선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은혜 의원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유승민 지금 그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한 번도 살지도 않았고 대구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 왜 경기도 나왔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김은혜 경쟁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큰 문제 안 된다. 정책적으로 대결하겠다. 이게 바른 자세. 아니 같은 당에 어쨌든 경쟁할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선과 도를 넘으면 안 돼요. 아하. 그게 나중에요. 네. 상대 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판 자체가 안 좋아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최대한 정책적 대결하고 물론 문제가 있다면 그 지적해야 되겠죠. 근데 증거도 없이 지금 부역자 얘기하시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미지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했던 분도 그렇게 왜 유승민 의원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그 같이 이제 나중에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둘 중에 한 분 되면 서로 그렇게 막 싸우다가 오면 나중에 그 싸운 내용들이요. 다 상대 당들이 그걸 공격해서 결국 또 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은 당의 경선에서는 물론 정책적 대결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거 지적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아니 그분이 오랫동안 공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뭐 같은 여러 정권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부역자나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그 네거티브 하는 거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일부 의원들이 이걸 타고 출근했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연도공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오늘 아침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1호선을 탑승하고 20여 개의 정거장을 지나 노량진역에서 9호선 환승까지 하며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게요, 이제 최혜영 의원 척수 장애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하나 했는데 국회의원 배지 떼고 휠체어 출근 챌린지라는 걸 다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고민정 의원도 이 챌린지에 동참을 했는데 강변역부터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고 의원은요.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신거린다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소감을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네. 휠체어,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휠체어를 몰아요? 글쎄요, 그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저 휠체어를 탔던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는 쉽지 않았던 출근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김희원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이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 이런 것을 굉장히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 경복궁역이죠. 이게 탑승하는 것들을 이제 약간 그 단체로 탑승하는 걸 했는데 지하철 탑승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편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이런 문명 국가에서 비문명적인 어떤 집단 시위 행태냐라고 해서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그러면 뭐 같이 토론을 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그러면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직접 네. 그 국회의원들이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일반인들은 정말 하루 불편인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지하철 연착으로 출근길이 되게 불편했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정말 시민으로서 불편함이 몇 번 안 되지만 정말 장애인분들은 그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형태라도 해서 나섰다는 건 좀 다행이지만 단지 이런 하나의 어떤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이 공감을 하고 어떤 네. 법 개선에 나아가고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소외된 분들,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정 의원이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걸 제안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집 앞에 전철역에서부터 여기 의원회관까지 왔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100% 엘리베이터가 다 생기는데 왜 문제를 지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던데 본인이 직접 휠체어 타고 집 앞에서부터 여기 회관까지만이라도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지하철과 승강장하고의 틈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바퀴가 빠지더라고요. 저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평소 노원 자택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 이 고민정 의원의 기사를 자기 SNS에 링크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그냥 한번 자주 이용해 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평소 지하철을 타라. 최대한 변호사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라는 거죠.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되고 나서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업무를 보는 모습들을 많이 공개해 왔는데 본인은 원래도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지하철을 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휠체어로 출근을 할 때에만 지하철을 타면서 그러면 물론 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알 수 있겠지만 평소에 지하철을 안 타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루 딱 한 번에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초 드릴게요, 최재명 교수님. 문제는 저 장면을 봤을 때 진짜 장애인분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볼 때는 양측 다, 뭐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할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받아칠 게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한 번의 체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느껴보고 그래야 뭐 정책도 제대로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홍보용으로 쓰지만 말고 만나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 만들려고 머리 맞대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 체험으로 뭐 대단한 걸 했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